가볍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용으로 책으로 따지면 그건 한 2000페이지 되고, 그 다큐로 하면 한 1시간짜리 한 3개를 쫙. 엑스. 어. 그러니까 그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노동과 빈곤이거든요. 그 빈곤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 그 빈난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 가난하게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생활 물자가 부족해서 살기 어려운 상태를 빈곤이라 그러는 거죠. 다 아는 말입니다. 그냥 가난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빈곤도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개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제목이 자본주의 이전의 빈곤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이전의 빈곤은 그 이런 그 전쟁, 그다음에 천재지변,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흑사병입니다. 페스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차피 근데 전쟁도, 그러니까 이 결정적 오른쪽, 잠시만, 이게 파워? 그거 안 되나? 요거요? 요거.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이 천재지변하고 질병입니다. 이 전쟁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죠. 이게 그 이건 십자군 전쟁 그 사진인데, 십자군 전쟁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걸로 포장이 됐을 뿐이지 전부 그 대부분은 다 본질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세계 지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그 왼쪽에 유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세 때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그 지중해까지가 전 세계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을 이제 그 이 사람 유럽하고는 종교가 다른 그 셀주크 트르크라는 나라가 이 지중해에서 탁 막고 있으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지중해 밖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이제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이 십자군 전쟁인 거죠. 그래서 그 유럽에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유럽 지역에서 자급자족이 안 되는 안 되는 땅이라. 그래서 미개인들이 살던 땅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동방과 그 물자를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 종교를 이유로 셀주크 트르크가 이 유럽 사람들을 지중해에서 막아버리니까 이 전쟁을 일으킨 게 그 십자군 전쟁이다. 이것도 결국엔 경제적인 이유인 거고.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의 빈곤의 원인은 딱 천재지변하고 이 인간으로 그 당시의 기술로는 감당이 안 되는 질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뭐 비가 너무 안 온다든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이거를 인간이 통제를 못 하니까 이 자연 환경에 의해서 농업 생산물이 그 농업 생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뭐 나라님도 그 가난을 해결 못 한다는 게 뭐 그 사회를 먹여 살릴 만큼 농업 생산물이 안 나오니까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필연적인 거죠. 이 단계까지는. 그리고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까지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기술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자본주의의 빈곤은 이제 다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화가 빈곤을 부른다, 이렇게 이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요거를 자본주의라고 바꾸면 더 의미가 정확해질 겁니다. 요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네 줄. 다 읽으셨죠, 그죠? 라다크는 그 인도의 이제 제일 북부 지방.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인류학자인가 그런 사람인가 봐. 이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인 인도 북부에 75년대 가보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보이도 이랬더만 이 사람 그 현지인이 가난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저 18년 뒤에 가보니까 뭐 give me $1 이라고 있었던 거죠. 많이 바뀐 거예요.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해가지고 빈곤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상대적 빈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이 자료들 찾아보면 약간 흔한 사례입니다. 여러 군데서 이런 거 언급이 많아요. 뭐 코스타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이 다큐 같은 데 보면은 뭐 제가 본 다큐에는 뭐 이 꽃을 굉장히 뭐 좋아하는 소수민족이 사는 땅이 있는데 중국하고 저 인도 이런 접경 지역에 아주 소수민족. 그 사람들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막 꽃 꽂고 상대방한테 꽃을 주고 그야말로 그 아주 낭만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던데 한 십몇 년 뒤에 딱 가보니까 코카콜라가 탁 들어와 있고 우리는 너무 가진 게 없다. 뭐 도와달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의 빈곤은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아주 이제 흔한 그건데 뭐 제가 그림으로는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전 세계의 농업 생산물이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그럼 남는 거를 그럼 뭐 그냥 버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주지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가격 유지를 위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줄 바에는 요거를 동물한테 먹여가지고 목축업에 투자를 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에 싣고 가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그 대평원에서는 한 번씩 밀을 싹 갈아 엎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빈곤의 문제는 이제 사람이 이제 만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그래서 이제 빈곤의 원인이 뭐냐, 자본주의에서 빈곤이 원인이 뭐냐를 이제 따져보면서 개미와 배짱이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이솝우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여름에 개미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이제 펑펑 놀고 있죠. 그래서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배짱이는 게으른 놈.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됐을 때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먹을 것도 많고. 그래 배짱이가 펑펑 놀다가 이제서야 이제 후회하면서 내가 게을렀던 거를 후회하면서 이제 좀 도와도 이래가지고 아마 결론은 개미가 집안으로 부르죠. 안 도와줬던 것 같아. 안 도와주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몰라. 결론은 아마 이게 그래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아마 뭐 네 다음부터 열심히 살아라 아마 이게 끝난 것 같아.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열심히 일한 개미는 잘 먹고 잘 살고 배짱이는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된다. 이게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대 이솝 때 우화고 현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뭐 신입사원 들어가가지고 연봉 3천. 얘는 이제 부모한테 아파트를 얻어갖고 그래서 2억짜리가 3억으로 올라. 작게 오른 겁니다 이거. 요즘에는 장난 아니에요. 뭐 5억짜리 10억 되는 게 몇 달 안 걸렸어요. 배짱이 이제 개미가 비참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은 좀 뭐 약간 웃기기도 하고 귀여운데 이게 무서운 현실이잖아요, 그죠? 2억에서 5억으로 오른 거예요. 2억에서 이 5억으로? 그림의 결론은. 그래서 4억 7천이나 격차가 난다. 그 사이에는 3천밖에 못 모았으니까. 네.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이솝우화처럼 개미는 잘 살고 배짱이는 못 사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2018년도에 치사만평이거든요. 그때 이건희가 반신불수 돼가지고 1년 내도록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이재용은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계속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3조 9천억 재산이 증가하고 얘는 감옥에 있었는데 9천억. 그래서 얘는
이건희는 거의 1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4조를 벌은 거예요. 4조를. 이게 도대체 어떤 무슨 현상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TV 그러니까 본 프로그램이어서 확실히 기억이 나가지고 어쩌다 어른이란 프로 아세요? 네네. 지금은 안 하던데 제가 좋아하던 프로거든요. 그 괜찮은 강사들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 그 강연 엄청 재밌게 잘해주고 근데 하필 내가 이 편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 편의 예고편이 뭐냐면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는데 당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자본가가 되는 꿀팁을 공개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대로 이야기했어. 자본가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부자가 아니고? 아니 자본가라고 했어. 오. 그래서 자본가가 되는 꿀팁. 와, 뭔 꿀팁일까? 예, 이제 강연 내용은 이제 이걸로 다 정리가 된 거지. 아니겠지. 그렇지. 20, 30대 때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0, 40대 때는 종잣돈을 모아라. 5, 60대는 노동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가가 될 수 있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게 동영상이 없어서 참 그런데 이 사람 그래. 언제까지 노동할래요? 노동해봐야 돈 못 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청객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이겠지. 노동해가지고 돈 안 되는 거 우리도 알거든. 그래서 이 사람 말 중에 제일 충격적인 건 그랬어.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하실 겁니까? 그래서 빨리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요 5, 60대가 돼서는 노동 없는 수입을 창출해야 된다. 그게 바로 자본가다. 그게 자본가가 되는 꿀팁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거예요. 말은 쉽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몇 명 안 되니까 더 잘 됐어. 몇 명 안 되니까 더 잘 됐다. 오늘도 저는 발언입니다. 저는 발언. 그리고 그 시간 제한 없고 다른 사람 발언에 대한 부정평가는 금지. 금지예요? 예. 그게 아니지. 이거 안 된다는 거지. 네가 잘못 알고 있어. 이건 안 되고. 지 생각인데 뭐. 그리고 긍정평가는 허용.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제목은 왜 이렇게 주제가 많아요? 주제는 이거예요. 이게 잘못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 주제는 노동자는 왜 빈곤한가 이게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갑자기 노동자는 왜 빈곤한가 말해보라 이러면 이 너무 좀 그 급습을 당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약간 이게 생각의 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노동자가 점점 더 빈곤해지면 결국 혁명이 일어나는가? 부자는 부지런하고 능력자인가? 노동자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연봉이 엄청 높은 노동자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빈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연봉 1억. 그 다음에 혁신적이고 유니크한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유니크한 노동을 하면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는가? 빌 게이츠도 원래 노동자였잖아.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 그럼 이제 요거는 약간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건데 그럼 부자는 비도덕적인 존재인가? 진보는 부자를 싫어하는가? 보수는 부자를 옹호하는가? 등등.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뒤에는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노동자는 왜 빈곤한가에 대한 이제 저의 그 정리를 쭉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그거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압도되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왜 빈곤한가? 왜 가난한가? 가난이 뭔가 등등 뭐 여기 있는 세부 주제 뭐를 아무거나 집어서 말씀하셔도 되고. 자,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할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가난한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건 또 사실인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능력 있는데 가난할 리가 있나? 열심히 사는데 가난한가? 가난해질 수 있나? 일단 대다수의 그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저임금. 저임금. 그다음에 이제 가난의 대물림. 아까도 뭐 나왔지만 배짱이가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해서 계속 재산 증식이 일어나는데 대체로 노동자들의 부모는 노동자고 뭐 교육받지 못했거나 교육의 기회가 없었거나 등등으로 인해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0이나 또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데 그거를 메꾸기도 이제 어려운 지금 떠오르는 건 일단 두 가지네요. 저임금과 가난의 가난의 대물림. 네. 네. 또 자유롭게 어차피 다 말 한 번씩 다 해야 돼. 처음 하든 두 번째 해야 돼. 부자는 부지런한 능력자인가? 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부지런하다고만 해서 능력자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이제 부지런하다고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부지런한 능력자라고는 할 수 없다. 가능성이 낮고 또 어떻게 보면 능력자인데 이제 나쁜 방향으로 능력자겠지. 아주 나쁜 방향. 아주 네. 독점의 대가, 불로소득 획득의 능력자. 네. 그런 방면으로는 대단한 부지런하고 능력자고. 그 가수 중에 옛날 가수 그 박미였나 누구였나 하여튼 맞아. 오래된 그 사람. 미국의 그 네, 근데 그 사람이 투자해갖고. 부동산 제- 투자자로 지금 바뀐 거야. 네. 그래서 한번 나와서 뭐 집 보러 다니는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근데 집에 가서 이게 지금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 한번 컨설팅처럼 얘기를 해주는데 부동산 중급에서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저 센텀에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팬텀 하우스 같은 그런 데 소개해주는 중개인이 그 얘기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야. 나보다 너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말하면서 꼭 그 이렇게 내가 하는 거 너무 욕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 대신에 갑작스러운 이런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될 수 있겠냐. 뭐 안 해도 된다. 그 대신에 나를 욕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뭐 너무 박식하고 너무 전문가 티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옛날에 자기 살던 집으로 골목에 가난해가지고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해왔다. 라는 걸 이제 뭐 합리화 비슷하게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더 열심히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되겠다고 되는 거지. 어쨌든 그 사람은 그렇게 보면은 굉장한 그 방면으로 부지런하고 능력자인 거지. 예, 부동산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하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 해도 다르더라는 거지. 저러니까 부동산에 돈을 벌었지. 부동산 무조건 땅 사고 집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의 가치가 어떠냐 뭐 방향 있고 문이 열려 있고 어디를 보고 있고 뭐 등등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능력자지. 어떤 방향으로 부지런하고 어떤 방향으로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 저 밑에서 세 번째 부자는 비도덕적인가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말씀하신 거네요. 그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거니까. 이제 그 자체의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그 개념 없이 이게 대한 도덕적인 기준 잣대 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으로서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네. 우리 애가 큰 애가 꿈이 건물주거든요. 몇 살이세요? 중3. 중상. 그러니까 지가 이제 막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노동자가 가난하다는 걸 지는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겠네. 그러니까 한날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우리 어디 숨겨놓은 땅 없냐고. 할머니 우리 숨겨놓은 땅 없어? 애가 땅이 있으면은 돈이 된다는 것도 애가 알고 있는 거야. 야. 결국은 노동자가 그래서 왜 빈곤한가는 결국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저임금도 있겠지만 결국은 생산수단이 없으니까 자기 몸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 시급 4,000원 정도 했을 때 한 달은 해고돼서 집으로 가는 길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려고 딱 들어갔더니 커피집에 커피값이 4,500원 하더라. 아이고. 자기 임금보다 더 비싸 커피 한 잔 더 비싼 걸 보고 비참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오늘 버는 벌이가 밥 한 끼로 겨울 먹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임금을 받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러면 사실은 이거에서 더 악순환이죠. 아무리 종잣돈을 모아도 내가 만약에 주식을 했는데 주식에 완전 대박 나면 모르겠지만 조금만 돈 다 잃은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그런 함부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저임금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이런 구조들이 계속 빈곤하게 만드는 것 같다. 예. 사회적 구조. 예. 부자는 비도덕적인가? 저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이재용 썰에 관한 영상을 봤어요. 그게 물론 이재용이 정치적이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측면에서 보면은 범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뭔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만났을 때나 뭐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는 이 사람 생각보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깜빵에 갇혔을 때 옆방에 재소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는데 뭐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자기도 가족들이 그 이재용 가족사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다고 자기가 뭐 면회를 하거나 그 재소자 방 옆을 통과할 때마다 과일을 깎아서 직접 넣어주고 그랬대요. 왜? 감을 그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칼이었나 그런 걸 가지고 직접 손수 깎아줘서 매번 이거 먹으라고 주고, 와. 뭐 기자들한테도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런 스타일.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어요. 저 보니까 그 유튜브 영상 본 게. 뭐 그렇다고 그럼 가난한 사람은 도덕적인가? 그렇게 정당화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서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오히려 좀 피해를 받고 자기가 희생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자는 비도덕적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일부러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말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저런 뭐 부자인지 노동인지 빈곤인지 이런 다 주제 다 챙겨놓고 이 질문으로서의 논리적인가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들을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부자는 비도덕적인가, 부자는 이러한 경우에도 부자는 비도덕적인가라든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문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더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저런 상황에서도 다양한 또 생각들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대화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보는 수 있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또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노동자는 왜 빈곤한 거라는 질문을 보면서 든 생각이, 노동자라는 계급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노동자라는 계급이 가지는 기회의平等성, 그런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평등한 선상에 서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왜 빈곤한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과거부터 되게 많은 노동운동이 일어났었고 굉장히 많은 투쟁들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왜 결과적으로 자본의 노력으로 일어설 수 없었느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때 그런 노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과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다 균등한 그런 동등한 선상에 서지 못했던 사람들 모두가 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본가들을 누르고 그 위에 좀 더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 지난주에 노동법 세미나 할 때 주제가 노동자는 누구인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토론을 했었어요. 했을 때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노동자 안에서도 격차가 크고 평등하지 못한 지점들이 많다. 그리고 연대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왔으면 좋았겠다. 이제 약간 이어지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발언이었어요. 저는 저 이제 제가 궁금한 건데 이번에 대한 건데 이제 흔히 뭐 억압이 거세지면 뭐 들고 일어나고 그게 이제 더 뭐 단결하면은 뭐 조직되면은 혁명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는 지금 사회에서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조금 이어지는 얘기인데 너무 저임금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그래서 뭔가 계급 의식을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가가 있어야 뭐 책도 보고 토론도 하고 지금처럼 뭐 계급 의식도 성장하고 또 뭐 단결을 할 수 있는 뭐 노조 가입해서 활동을 해도 시간이 있어야 하지. 퇴근하고 나서 여유가 있고 체력이 남아 있어야지 뭔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현상 속에서 얼마나 조직이 되고 그게 이제 결집이 되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문득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를 조합을 해보니 왜 자본가들이 저임금을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이제 미치는데 만약에 고임금이고 적게 일하고 여가가 늘어난다면 노동자들이 각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더 많이 노동하고 노동하는데 체력을 더 많이 쓰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저임금인 상태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빈곤해지면 혁명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빈곤한 사람들을 보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자기 것 조금 더 챙기는 문제 말고는 더 생각이 나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끌어올리는 게 어렵고 조금 더 이제 삶의 질이 올라가고 여가 시간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사회가 좀 더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2번이 다 연동된 것 같아요. 왜 빈곤한가 하면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사회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 지금 새벽에도 계속 연재하고 있는 시효운동의 역사에 보면 이제 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이제 빈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한 워크숍 대규모의 전국적인 규모의 워크숍을 3번을 하면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권만 바뀌면 그 투쟁하던 그 아래에 있던 그 주민들 빈민들이 저절로 다 의식이 그냥 바뀔 줄 알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가보니까 다 따라가고 없더라. 활동가밖에 안 남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빈민학교 민중교육을 이라는 방향으로 이제 그 운동의 방향을 빈민운동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난하다고 다 혁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노동자 교육, 빈민교육, 그 교육적인 부분이 함께 교육 운동으로서 함께 갈 때 그때 뭐 혁명이 되든 뭐가 되든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의식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가난한 비참한 상황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뭔가가 또 교육적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 예.
기억할 수 없다. 아, 저는 예, 촬영하느라. 일단 노동자가 왜 빈곤한가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노동자가 왜 빈곤한가라는 질문을 할 때 빈곤해서 노동을 먼저 하지 않나 해서 약간 다르게 생각이 드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딱 시점에서 딱 노동자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빈곤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이 들고요. 여유 있는 사람이면 투자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이 공개돼 있으니까 바로 투자, 그러니까 물려받은 돈이 많으면 보통 바로 투자업을 시작하거든요. 막 부동산 사고. 그래서 아예 노동을 할 생각을 안 할 것 같고요. 옛날 생각이 아니라 지금 딱 태어난 사람들이라든지 사회에 뛰어드는 사람만 보면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자가 점점 더 빈곤해지면 혁명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딱히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건 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대답만 하면 그렇고요. 부자는 부지런한 능력자인가 보다는 그냥 돈 불리는 방법을 그냥 잘 안다 정도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거는 진짜 돈 벌려고만 욕심내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돈 버는 방법만 찾아가는, 아까도 사례 얘기해 주셨잖아요. 돈 방법 그건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돈만 벌겠다. 네, 그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시자마자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할 내용은 뭐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다 들어보고 뒷풀이를 하면서 이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곤 문제에서도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장이냐 분배냐, 이 또 크게 이제 대립 구도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받아들이기로는 보수는 성장을 주장을 하고 진보는 분배를 주장한다. 성장이냐 분배냐 논쟁, 이건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둘 다 틀렸다. 이 논의 구도 자체가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성장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 이병헌이 나레이션하는 다큐가 있었거든요. 아마 SBS인가 아마 오부작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화면 캡처인데, 이게 2011년도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 미국 아동 중에 5명 중에 1명이 결식 아동이에요. 2010년도에? 2011년. 비교적 최근이죠. 지금은 더 심해졌을 거야.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거든요. 성장해도 이렇다니까. 성장한다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나라가 아동 결식률은 오히려 더 낮다고. 그래서 여기는 미국은 이제 주로 목사나 이런 봉사단체 사람들이 트럭에다가 비닐에다가 막 음식 같은 거 뭐 음료수, 빵 이런 거 비닐 팩에 넣어서 애들한테 학교 갈 때 주고, 걔들은 이제 그걸로 식량으로 삼고 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를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뭐 캠핑카 아니면 텐트 이런 데로 가는 거야.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씻는 것도 이런 뭐 주차장, 화장실 이런 걸 이용하고, 이 다큐를 보면 나오거든요. 5명 중에 1명이 굶는다니까, 아동 중에. 성장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거 미국 사례만 보고 이 성장론을 배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 이전과 자본주의 이후를 아까부터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전의 공황은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공황, 생산물이 없어서 천재지변이나 질병으로 인한 공황이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는 반대라.
과잉 생산 구간이 공황이거든. 생산력은 이미 생존 단계를 넘어서버렸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공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개가 필요한데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200개 만든 사람들이 다 못 파니까 망하는 자본가가 생기고 그럼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런 그 과잉 생산 공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장을 통해서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거짓말인 거죠. 안 되는 걸 다 알거든요. 이미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벗어난 생산력인데도 계속 성장을 주장하는 거는 그 성장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이 생산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의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봐도 그 더 이상 성장으로는 빈곤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본이 요즘 최근에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대. 그러니까 이 GDP가 높은 순서로 더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이걸 어떻게 성장으로 해결하느냐? 그럼 분배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뒤에 설명이 좀 더 들어가줘야 되는데, 분배라는 건 그겁니다.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둬서 많아진 세금을 좀 더 딴 데 주자. 소득을 재분배하자 이거잖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이제 북유럽 국가거든요. 복지천국. 근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러니까 그 북유럽, 유럽 그 복지국가가 망했다는 거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스웨덴이 이번에 코로나 그 대처 방안이 그 집단 면역력 그 획득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쇄 안 하고 그냥 뭐 사람들 다 이제 풀어놓고, 그래서 야, 이게 북유럽은 다르네 해서 막 우리나라 언론만 그렇게 보도했었거든요. 확실히 북유럽은 다르다 했었고, 근데 두고 보자 이래 됐는데 면역력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봉쇄를 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코로나에서 침병률이 제일 높은 데는 그거거든요. 저 노년층들. 그래서 집단 면역을 획득하겠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 집단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감염병이 확 휩쓸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획득된 상태, 내지는 이 백신이 개발됐는데 아직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이 좀 부족할 때, 그때는 이제 집단 면역력을 획득해야 된다 해가지고 백신을 많이 맞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 방역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방역 전략이 아니라고, 집단 면역은. 그냥 놔두겠다 이 말인 거거든. 그럼 왜 놔두냐. 이 신자유주의가 들어가면서 이 스웨덴에서도 공공의료가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 홍준표가 경남의 의료원 없앤 것처럼 전부 민영화돼 버렸다니까. 그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어. 그래서 스웨덴이 할 말이 없으니까 집단 면역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표를 한 거예요. 결국엔 지금 나이 많은 사람 다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또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고령자들한테 복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거든. 그래서 차라리 저 사람들 죽어버리면 비용이 한다는. 그래서 그 복지천국이라는 이 북유럽도 신자유주의를 비껴날 수가 없었어요. 이 복지제도가 다 파괴돼 버렸다니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지제도란 것은 기본적으로 그 자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누진세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된다고.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경기 변동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황일 때는 자본을 활성화해 줄 수밖에 없어.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거라.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돼. 근데 이제 조금 뭐 다른 얘기로, 그래서 뭐 스웨덴도 막 갔다 해서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 좀 찾아보면 그 스웨덴은 선거 운동할 때 그 양대 정당이 있는데 그 3인당하고 그 보수당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당들이 뭘 가지고 싸우냐면 서로 우리가 노동자 계급을 위한 당이다 이러면서 싸워. 보수당도 그러고 그 3인당도 그러고. 그래서 뭐 서로 믿지 마라. 저놈들은 노동자 계급 정당 아니다. 우리가 진짜 노동자 계급 정당이다. 이러면서 표를 이제 그걸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웨덴 보고 뭐 망했니 어쩌니 그럴 건 아니.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제도를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고 복지로서 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장이냐 분배냐 저 논리 구도에 가둬놓고 싶은 사람들은 자본가들이다. 그래서 성장을 택하든 분배를 택하든 둘 다 집행이라. 자본가 입장에서는 아무나 얘기도 줘봐. 그러니까 그걸 뭐 보통 꽃놀이패라 그러잖아요. 성장주의자들, 분배주의자들 연락에 논쟁하고 내지는 이제 표로서 심판을 해가지고 아무나 이겨도 자본가 편이라니까. 그 이유는 그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게 그 안동 하회 마을입니다. 이게 쭉 강이 이래 있고 요게 이제 동네인데 나는 남녀랑 동지 결혼식 할 때 한번 가봤지. 여기 민박집 한번 갔었거든요. 되게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안 넓더라고요. 이 안에서 결혼식했어요? 그건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구미에서 간 김에. 예, 이 근처에서 했는데 이제 간 김에 봉철이랑 1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사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온데 다리를 놓아가지고 막 다른 데랑 교류를 할 거예요. 막 그 교환을 해야 되니까 교류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이전에는 다른 데하고 그 교류를 할 필요가 없어. 자급자족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 마을에 다 같이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신 그 옷은 누가 만드느냐? 딱 물어보면 누가 만드는지 다 알아. 그때는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만들었겠죠. 이거 우리 부인이 만드는데, 우리 엄마가 만드는데. 그럼 당신 쓰고 있는 그 뭐 저 삽은 누가 만드느냐? 우리 읍내 대장장이 누가 김씨가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완벽한 경제 체제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일치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쓰고 있는 물건을 누가 만드는지 환하게 다 알아요. 몇 명 안 되거든요. 대부분 지가 만들었어요. 삐켜봐야 옆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교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하고 소비가 일치되는 거예요. 생산자가 곧 소비자라. 만든 사람이 자기가 뭐가 필요하니까 만든 거고, 그래서 만드는 사람, 생산자와 소비자, 사람도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양도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뭐 1년치 옷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럼 9명이니까 넉넉 잡고 20벌 딱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벌 만들면 돼. 여벌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일치됩니다. 그래서 9벌을 못 만들면 그게 공황이 터지는 거지, 너무 많이 만들어가 공황이 터질 리가 없어요. 생산하고 소비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이 많아지면 부가 쌓이는 겁니다. 생산을 많이 하면, 노동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기현님은 쌀을 한 가마밖에 못했어. 체력이 딸려가. 나는 5배를 한 거야. 그럼 나는 정확하게 5배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생산과 소비가 일치되는 그런 사회.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설명을 위한 거고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한테, 일 안 하는 지주한테 내가 일부를 뺏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지주조차도 이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치를 부려본들 별로 못 부려요. 지 아무리 뭐 옷을 여러 벌 갖고 있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니까. 자본주의에서 사치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가 끝나고 그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됐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생산력이 파괴돼 버립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그리고 그 패스트로 이 역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다.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농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땅이 있는데 농사 지으면 되지 그걸 왜 못 짓느냐. 땅 계속 개간을 하고 지력을 회복시켜줘야지만 뭔가 심었을 때 이게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대략 이게 이제 14세기 때 완전히 유럽 경제가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유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못 된 거죠.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랑 유럽 이외 지역하고 교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토대가 된 게 이제 이 사람이 누굴까요?
1254년에 태어난 아니 그게 아니고 응. 동양의 내용을 동방견문록. 동방견문록 알리는 사람. 그것만 기억나고요. 어이씨 나도 기억나네. 동방견문록. 저 마르코 폴로. 후빌라이카랑 만나고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라고 거야? 네, 마르코 폴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저기 몽골 제국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유럽하고 그 동양하고는 비교. 그래서 이제 이 마르코 폴로가 그 몽골 제국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거든. 그래 이제 탁 그 몽골 제국에 도착해가지고 그 교황님이 주신 거다 이러면서 성경하고 그러고 뭐 저거 나라에서 뭐 만든 거 잡다한 걸 딱 주니까 그때 그 칸이 바로 얘를 그 감옥에 보내버렸거든. 필요 없다. 너무 조잡한 거라. 이거 뭐냐 이거. 그래가지고 야 그 감옥에 바로 집어넣어버렸어. 그 정도로 그 유럽은 낙후된 지역이었거든. 동양은 엄청난 지역.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뭐 동양의 신비 일할 때 뭐 저거는 물질 문화, 동양은 정신 문화라서 신비롭다는 게 아니고 생산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동양이 대단했거든요. 전 세계 생산량을 대부분 동양에서 다 그 만들어냈어. 중국, 인도 이런 데서.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갔다가 원나라에 갔다가 동해 갔다가 저 나라 돌아갔는데 그래서 동방견문록을 지었는데 당시에 아무도 안 믿었지. 에이 설마 그래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노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은 육로로 갔고 근데 육로를 통해서 유럽에서 동양으로 오는 건 너무 위험하거든. 중간중간에 이민족들한테 이제 다 뭐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서 그 동방으로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콜럼버스가 저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이 되는 거고, 결국엔 유럽에서 이 산업혁명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의 그 본질.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본질은 교환 경제라는 거거든요. 서로 바꾸는 경제라고. 자본주의 이전 경제는 자급자족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생산하고 소비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달라졌어요. 그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자는 보통이라면 이제 그 우리는 그 뭡니까 부르주아 경쟁만 배워가지고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정시 그 회장단들은 차를 안 만들거든요. 그 회장실에 앉아있지 차를 안 만든다고. 차 만드는 생산자들은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그 생산자들한테 차를 주느냐? 안 줘. 현대자동차에서 그 노동자들이 차를 만들라고 그걸 지가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잖아요. 자본가의 소유라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됐어요. 그리고 그 소비를 전제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팔기 위해서 생산을 하거든. 그래서 파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자본가들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불일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게 교환입니다. 교환. 그래서 전에는 노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부자가 됐는데 이제는 달라졌어. 왜냐하면 노동 결과물이 자기께 안 되거든. 농사를 많이 지으면 내게 됐었는데 일부 지주한테 주더라도 노동자들은 이걸 만든 사람은 노동자겠지만 자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노동자들이. 그럼 절도가 됐대요, 절도나 강도. 그래서 이제 이 교환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산하는 것도 상품이고, 교환하는 것도 상품이고, 소비하는 것도 상품이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상품 경제입니다. 이야기는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상품은 뭐냐? 정신적, 생리적, 여러 가지 욕망을 채워주는 건 다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쌀. 먹을 수 있으니까. 허기짐을 달래주고, 영양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집 자체도 상품이고, 안에 뭐 가구, 뭐, 그림, TV, 다 상품이죠. 욕망을 충족시켜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결벽감. 이거는 뭐 배부르고 이러진 않아도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든. 그래서 이것도 상품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노동력도 상품이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안정 이런 것도 요즘 상품이잖아요. 그 목사나 중들이 파는 거. 그래서 뭐,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예, 목사님 11조 내고 그것도 상품이잖아. 그래서 뭐 해민 스님 그건 가지고 막 너무 욕하고 그랬는데 나는 좀 반대거든요. 상품인데. 좋은 말 많이 하는데. 상품인데 그걸 뭐 돈 주고 사놓고 그걸 왜 또 욕을 해? 하여튼 상품이란 이런 것이다.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 그래서 상품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야 상품인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있는 건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는 이제 그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걸 사용가치라 그러고 교환가치라는 건 다른 거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가치는 질적인 거고 교환가치는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환가치의 특징은 뭐냐면은 서로 이제 이 상품이 서로 이 교환이 되는 건데 요거랑 이제 두 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요거랑 스마트폰이랑 이제 서로 교환이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주로 화폐로 교환을 하죠. 그러니까 음료수가 필요한 사람은 음료수가 필요한 사람하고 노트북이 필요한 사람하고 1대1로 만나기가 힘드니까 서로 이제 화폐로 교환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어째서 이 두 가지는 교환이 되느냐 완전히 다른데 요거는 마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정보 처리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두 개가 교환이 되느냐 분석해 본 바 같은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사용 가치는 다른데 마시는 것과 정보 처리하는 것은 다른데 이 두 가지 상품에 똑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환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건 바로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은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교환될 리는 없고 노트북 하나에 음료수 만약에 1000개 그래서 그러면 노트북에 투입된 노동량은 이 음료수 만드는 노동량의 1000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같이 교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이제 맥주 하나 하고 생수 3개 서로 교환이 된다는 뜻은 이 두 개에 들어가 있는 노동력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지 2벌 볼펜 4개 서로 교환이 된다는 뜻은 하나, 둘, 셋, 넷 이 4가지 상품이 서로 교환이 된다는 뜻은 각각의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간의 노동력이 똑같은 크기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요즘에는 10,000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에는 모든 상품에는 노동력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환 가치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상품은 사용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동질적인 것, 각각 상품 안에 들어있는 노동력, 그걸 통해서 이제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 가치를 만드는 본질은 바로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바로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흔한 예로 이제 공기 같은 거는 이 사용 가치는 분명히 있죠. 여기서 공기가 싹 없어져 버리면 한 10분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데 이거는 인간 노동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교환을 안 하고 그냥 서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용접을 하기 위해서 산소만 따로 가스통 안에 넣었다. 이건 인간 노동력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그건 돈 주고 사야 돼. 교환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노동 모든 가치 있는 거는 인간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 안 된 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는 무조건 인간 노동이 투입된 거라고. 모든 가치 있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노동 없이 가치 있는 거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 없어. 그건 상품이 아닌 거지. 그래서 알 거야 알면서 아무 생각해본들 없을 밤새도록 고민해도 이거 답 못 구해요.
노동 없이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거는 마르크스주의자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고전 경제학자들도 다 인정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가 되잖아요. 오늘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음식점에 서빙을 로봇이 하더라고. 그 로봇은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인간 노동이에요. 이제 만약에 무인공장, 그 네. 스마트 팩토리,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공장이 있다 칩시다. 그 시스템 누가 만들 건데? 인간 노동 없이 만들어지는 거 없어요. 지금은 인간이 지성으로서 만든다라고 하는데 응.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100년 뒤가 되면은 그 인공지능이 응. 뭐 강인공지능까지 못 가더라도 인간의 지능과 비슷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그렇죠. 시대가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거는 그 꼬리를 무는 건데 그 인공지능도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한 만 년 뒤에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저절로 상품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온다. 그럼 그때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상정할 수 없다. 아무리 지금의 이제 인공지능의 10억 배보다 더 훌륭한 인공지능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 인간 노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 없는 거는 이제 그러면 인간은 신이 돼버린. 그래서 여기서 논의할 바는 아닌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 마르크스 경제학 말고 오히려 저 신자유주의 맨큐 경제학 이런 데서 보면 뭐 예전에 무슨 학설들 있잖아요. 해가지고 뭐 구리를 우리가 많이 캐면은 뭐 없어질 거 고갈될 것이다. 지금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개발해가지고 더 뭐 그 시장이 늘어나고 뭐 하면 뭐가 없어질 것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개발한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필요한 지금까지 노동의 형태만 변화될 뿐이지 새로운 또 뭐가 창출된다는 게 그쪽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보다 기술이 10억 배 발전해가지고 인간 노동이 필요 없어지는 사회가 온다 그러면 그 AI가 만든 상품은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먹고 놀 걔네들이 만드는 거를 그냥 공짜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인간이 아니라니까. 근데 몰라 그런 데가 온다고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노장 사상에 나오는 신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도 안 하고 먹지도 않아도 돼. 있으면 먹어도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만약 그런 사회가 오면 더 좋지 뭐. 노동 안 하고 매트릭스에 나오는 아키텍처 오로지 한 사람만 노동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향유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교환의 마술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환되는 거는 무조건 가치가 똑같아야만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수 가진 사람이 이 맥주 가진 사람한테 야, 내 2개만 줄게 바꾸자 이러면 폭력이 개입이 돼야 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이 안 돼. 서로 가치가 똑같다는 게 합의가 돼야지만이 서로 교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바지 만드는 사람이 야, 생수 3개 도 바지 하나만 가져가. 그거는 전자본주의 시대, 식민지 시대. 인도가 수탈 당했잖아요, 영국한테. 그때 무조건 힘이 없으니까 뺏겼지. 이제 그 단계가 넘어서면 서로 합의가 돼야지만이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먹고 살라고 노동한다지만은 근로계약서 자유롭게 쓰거든요. 서로 대등한 당사자들끼리만 만나서 거래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그 보편적 이념이 자유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자유가 없었거든요. 자유롭게 이제 교환이 된다고. 서로
이걸 등가 교환이라 그러는 거죠. 등가 교환. 등가가 확인됐을 때 서로 합의하에 교환한 게 이 자본주의 교환의 가장 큰 원칙이다. 이게 안 지켜지면 이제 노예제 사회가 되는데, 하여튼 교환 가치는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 과정을 보면 그게 딱 표가 나거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안 복잡해. 이게 자 마지막 라면을 만드는 이제 생산 과정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 임대료 공장을 한번 임대하면 그걸 이제 몇 년 동안 쓰지만 뭐 설명을 위해서 딱 라면 한 개 만드는 것만 임대한다 치자고요. 그게 30원. 라면 만드는데 기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한 개 만들면 그 기계 가치가 수명이 다한다라고 보고 그게 30원. 밀가루 10원. 그래서 30원, 30원, 10원. 이제 자본가가 70원을 투입을 하는 거죠.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걸로는 라면이 저절로 절대 안 만들어져요. 아까 그 뭐 완전 무인 공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사람이 있어야 돼. 월급 30만 원 준다. 그래서 뭐 기계하고 뭐 원료하고 다 합쳐서 70원. 그다음에 인건비 30원. 합의 100원이에요. 라면 당연히 100원이 되겠지. 근데 이제 이 주류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라면의 가격이 120원이야. 그래서 70원, 30원 합쳐서 그 같이 이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100원밖에 안 되는데 왜 120원이냐? 교환 과정에서 이윤이 생긴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야, 내가 이거 사실은 나 이거 만드는데 100원 들었지만 니한테는 120원 같이 있으니까 바꾸자. 바꾼다는 나라고 주장하는 게 주류 경제학이라.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짓말이거든. 내가 만드는데 100원 들었는데 왜 이 사람은 120원을 주고 사냐는 거지. 억지로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사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 생산비가 100원인데 왜 라면 가격이 120원이 되는지, 이 20원이라는 이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설명을 못 한다고. 근데 뭐 결국엔 교환 과정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업을 통해서 뭐 중상주의 뭐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100원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이 120원에 사주니까. 그래서 나는 120원을 받으면 100원은 내 원래 드린 돈이고 20원은 내 이익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등가교환 법칙에 의하면은 120원이기 때문에 120원으로 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똑같아요. 그 임대료랑 뭐 기계하고 다 합쳐서 70원, 임금은 30원을 드리는데 120원짜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왜 이제 어째서 70원이 되냐면은 뭐 원료나 이런 것들 70원 그대로 일로 이전이 돼요. 근데 임금은 그대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 이윤을 20원을 붙여서 이전해. 이걸 인여가치라고. 그러니까 이 노동력도 근데 사실은 노동력은 100원을 투입했는데 120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노동력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로 오늘 노동하고 나면 오늘 저녁에 자고 밥 먹고 이래야 내일 똑같은 노동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노동력을 그걸 재생산한다 그럽니다. 오늘만 노동하고 내일부터는 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재생산하는 비용을 노동력의 재생산비, 그게 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30원을 받아가지고 50원을 만들어냈지만 내일 또 노동할 때는 30원만 있으면 돼. 그게 인간의 노동력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본가한테 나는 30원을 받았지만 50원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등가 교환일 수밖에 없는, 등가 교환인 게 노동력 재생산비가 30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한 거라. 그래서 자본가도 할 말이 있지. 야, 너 오늘 노동했지만 내가 주는 30원으로 먹고 자고 해가지고 내일 또 일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건 정당한 그 거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자본가는 이 노동이 추가로 만든 그 20원을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총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시간 동안은 자기 월급만큼을 만들어내요. 월급 받아가는 만큼. 나머지 4시간 동안은 잉여가치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그 자본가가 노동을 살 이유가 없어. 30분만 딱 일하고 집에 가버리면은 일을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면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거든. 지 이익이 없잖아. 그래서 그 노동자가 임금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 그러고, 그 잉여가치를 만드는 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 근데 노동력의 하루가치는 재생산을 하기에는 요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노동력의 가치 30원보다 노동의 가치 총 50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부의 비밀이 열쇠가 풀렸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고,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 노동하는 사람은 자기의 노동을 재생산하는 비용만 받아가는 거고, 임금을 통해서. 그 노동하지 않는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가져간다.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은 항상 제자리인 거고, 노동하지 않는 자본가는 이 20원을 계속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노동하는 사람은 가난한 거, 이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고, 노동 안 하는 사람은 이 20원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1단계 생산, 2단계 생산도 20원, 3단계 생산도 20원이 되겠지만, 그런 단순 재생산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생산 단계는 계속 확대가 되거든. 1단계는 20원이 있지만 그 다음 때는 40원, 80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전체 자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자본이 점점점 자본가의 숫자는 줄어들고 자본 규모는 커지는 거죠. 그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개미는 왜 가난한가? 일 안 하는 자본가 배짱이는 왜 재산이 자꾸 늘어나느냐? 이건 거지. 그래서 이건희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그 삼성의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줬거든. 그러고 그 노동자들은 그 재생산비만 받아갔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 문제의 핵심이라. 노동빈곤. 비노동 부의 축적. 그래서 이게 우리 저번주에 노동법 세미나 할 때 그거거든요. 1970년대 그 노동자, 그 다음에 80년대 권미경연사, 90년대에 김진숙 지도위원. 그래서 노동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때 나온 답은 대부분 이거였어요. 약자, 희생자, 피해자. 노동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노동법 세미나 팀 전주에 온 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노동자는 다 약자, 희생자, 피해자였다고. 저 새끼들이 인정노동을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물론 약자고 희생자고 피해자가 맞지. 지금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는 모든 가치의 창조자입니다. 그 모든 가치 있는 건 노동자가 만든 거라.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생산하고 소비가 불일치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쓰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만큼 만드는 게 아니고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과잉 생산되고 그게 주기적으로 공황이 오는데, 그 다음에는 다음 사회가 되면은 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면 돼. 그래서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떻게 생산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노동자예요, 노동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육체 노동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능력이 있어요. 전 세계 핸드폰 뭐 2021년 전 세계 핸드폰 수요량 예측 이걸 누가 하느냐 하면 노동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애플, 삼성의 연구소에 있는 그 연구원 노동자들이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단지 이 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본가가 주문하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그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다음 세대의 운영자인 거고, 그 모든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 권력의 담지자인 거죠. 그리고 절대 권력이지만 저항자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동정을 줄 수는 있어도 연대는 안 합니다. 안 그래요? 뭐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도와줘. 왜 도와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요렇게만 생각하면 사실 서정학 동지는 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안 돼. 서정학 동지보다 연봉 더 많아요. 거기 연차가 며칠인 줄 압니까? 한진중공업 정규직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연대고 뭐고 다 없어. 그리고 언제든지 대치기를 당해. 연봉 1억 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냐.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삶을 좀, 그리고 불쌍하니까 도와줍시다, 연대합시다 이래 몇 명 안 도와준다니까. 이 시간 있고 약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자유 부르주아지들은 도와줄 수도 있겠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노동자들은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감수하고 또 질 줄 알면서도 이 연대를 하는 전제는 자기가 지금 당장 손해보더라도 결국엔 내가 이익이 돼야지만 이 연대를 한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앞에서는 절대 이 이야기를 못하지만 희망버스 그거는 연대가 아니다. 그때 이후에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전부 다 정리하고 다 작살났잖아요. 그때 금속노예에서 아무도 안 왔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안 왔다니까요. 그제에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안 왔어요.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연대입니다. 처지가 같기 때문에. 결국엔 또 지금은 같은 피해자지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왔었어야 되는데 깃발 없이 비조직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대중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따위 소리 하는 게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소리랍니다. 결국 정말 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거죠. 노동조합이나 깃발로 모이지 말고 각자 자유롭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래 합시다. 이거는 부르주아들이 원하는 거예요. 놀아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까지 준비했고요. 2차 토론은 가서 합시다. 기사 쉬나? 어... 토론 진짜 토론을 한다. 너무 좋- 네, 가서 토론해야죠.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이제 그럴까요? 토론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짓고, 왜냐면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 좀 정리되지 않는 얘기니까 들은 얘기들 중에서도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정할 얘기가 없으면 그냥 소감 정도라도 돌아가서 얘기를 하죠. 예. 저는 근데 마지막에 그 부분에 깃발 없는 대중은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내는 조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겪었던 경험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어떤 투쟁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쟁을 시작을 했는데, 약간 어떤 가지고 있는 힘이나 에너지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는 더 조직되지 않는 시민들의 힘이 더 크다 이런 게 아니고 왜 그렇다면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는가, 제대로 뭉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좀 자유에 대한 그런 지향이 있는 것 같고 누가 시키는 것보다는 안 시키는 일을 자발적으로 할 때 더 신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철학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의 면이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조직된 그 노동이 있을 거고 조직되지 않았지만 차후에 조직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하지만 끝내 조직되지 못하더라도 투쟁할 수 있는 주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결국에 노동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와 맞닿아 있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계속 좀 어려운 주제고 과제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어쨌든 되게 큰 힘을 받거든요. 뭐 2008년도 그때 광우병 촛불 때도 그랬고 그 뒤에 뭐 세월호 때문에 거리에 나온 시민들한테서 느낀 그런 힘도 있었고 지금도 희망버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희망버스가 없었다면은 그 구조조정이 철회가 됐을까요? 저는 노조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오늘도 금속노조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왔는가? 단순히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서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약자, 희생자, 피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도와주고 말지 자기 시간 여유 있을 때 조금 시간 내는 정도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정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발동이 되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희망버스도 그런 거였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왜 거리로 나오게 되고 어떻게 해서 연대를 하게 되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투쟁을 하게 되는지는 조금 더 이제 연구해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르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거를 내가 깨달았어. 아 이렇게 해서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착취당하는구나 라는 거를 머리로만 알았을 때 사람들이 나서는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복합적이다. 인간은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라서 뭐 어쨌든 고민이 됩니다. 저도 첨언하고 싶은데요. 임금 노동을 하는 노동자만 노동자로서의 계급을 가지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자라고 했을 때, 딱 임금 노동을 하는 노동자만 그 깃발이라는 상징 안에 모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제가 활동하는 장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투쟁에 참여하고 함께 연대하는 조직인데 그들은 그러면 그 깃발 안에서 함께 투쟁할 수 없나? 라는 그런 고민도 들고요. 과연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의 노동자라는 계급으로서 투쟁할 수 있는 그 투쟁의 주체는 누구로서 설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와 연대를 해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노동 능력은 없지만 노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토론하는 이유가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상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상은 저는 이제 원석님보다는 아마 훨씬 더 넓을 거예요. 폭넓을 거예요. 현직에 있는 임금 노동자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저는 노동자 아니에요. 근데 자영업자. 그렇지.
그리고 조직에 대한 생각도 노동조합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래. 그렇지. 한진중공업하고 똑같은 일이 그 다음에 울산 거제에서 일어났는데 그때는 희망버스가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울산 거제도 가기는 갔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죠. 못했지. 네. 근데 좀 생각이 다른 게 거제하고 뭐 현대나 대우는 자체적으로 힘이 있는 조직이었고요. 근데 한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힘이 없는 조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뭐 1노조도 뺏긴 거였고, 그래서 외부에서 안 도와주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 희망버스라든가 뭐 다른지 연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앞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좀 자만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금속노조에 탈퇴했던 거고, 지금은 힘이 없다는 생각되니까 다시 들어왔던 걸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인,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예를 들면 조선 산업은 정확하게 수요 예측이 되는 산업이에요. 수요자가 몇 명이 안 되니까. 전 세계에서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직접 물어보면 되거든요. 당신 회사, 해운회사에 배 지금 몇 대 있노? 10년 된 거 4대 있습니다. 수명이 뭐 5년 남았으니까 수요가 어떻게 되겠네. 그래서 한진중공업이 정리하고 들어갔을 때 다른 뭐 대우나 현대에도 정리해고 불황으로 인한 수요가 감소해서 정리해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노동자지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선약동지 말대로 지금 당장은 우리는 까딱 없으니까 용도로 안 왔지. 결국에 저래 됐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연대라는 게 뭐 우리는 하나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어떤 주관적인 객관적인 상황을 예측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랑 내랑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가 연대가 됐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 그런 거 할 생각도 안 했고. 금속노조 자체에서 요즘에 교육할 때 같은 금속노조 안에 연대를 가면 그 연대가 아니다 이렇게 요새 또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같은 조직 내의 이야기인데 같은 금속 테두리 아닌데 이게 무슨 연대냐. 우리 내에서 다른 조직에 갈 때 그때 연대다. 요즘은 이제 교육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들어가자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해서 조금 희망버스 때 이후로 좀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이제 좀 반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 반전이 있었는데 이제 어찌 보면 금속노조처럼 연대라기보다 연맹체죠 그냥. 진짜 자신들의 이익과 산별로서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 무너지면 우리 무너진다고 아니까 갈 수밖에 없는 체제고. 근데 그런 갈 수밖에 없는 체제가 그때 뭔가 좀 무너져 있는 것은 이제 산별 노조의 어떤 흐름이 살짝 좀 연맹체가 좀 깨져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좀 봐지고요. 이제 연대 자체는 실질적으로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딘가 연대를 가지 않는 조직들이 보면 그게 또 흐름이 더 잘 깨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지 않는 조직은 또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안 가거든요. 또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러다가 또 이게 또 흐름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 힘이 있다 생각했는데 단독으로 만나버리면 약하다는 걸 그때도 알아차리고 이게 좀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반대편으로 연대를 가고 다른 곳에서 해결이 되고 저리 센 줄 알았지만 막상 자본가들의 힘이 몰려올 때는 속수무책을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자꾸 현장감을 느낄 때 조합원들이 비로소 우리 연맹체도 우리가 지금 튼튼한 것 같지만 당장 같은 연맹체 지금 자꾸 잡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결속력이 좀 강해지지 않나 그 생각 좀 가집니다. 오늘 어떻게 1000명이 나왔을까요? 네? 인도에 1000명이 나왔다면서요?
천명이네 그게. 1000명 더. 아 1000명도 제가 볼 땐 한 1500명 되지 싶어요. 그쵸. 뭐. 네. 나중에 친구 이런 공개를 거 네. 알려주세요. 처음에 온 건 2000이었고 나중에 빠진 데가 해가지고 한 1500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뒤쪽에 봤어요. 안 봤죠? 나는 우리 뒤에 있었어. 앞에 있었잖아요. 나는 뒤에 있었어. 아, 뒤에? 거기 제일 뒤에? 먼저 온 사람 앞에, 우리 뒤에 온 사람 뒤에. 아 그랬어요? 되게 많이 왔던데. 많이 오긴 많이 왔는데 오늘 보니까 현대자동차 지부에서 네. 차가 5통 6대 나온 거 같고. 현대차에서 많이 온 거.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도 왔고. 예. 조선 업종에서 좀 네, 오히려 이제 많이- 오늘 많이 많이 했던데 보니까. 무슨 조선 업종 뭐 협력 뭐시기 뭐 해가지고 왔더라고. 예. 위기를 같이 느낀 것 같네요. 근데 현대차 지부에서 오늘 조금 발언을 평소랑 좀 다른 발언을 했는데 우리처럼 조금 이제 힘 있고 규모 있는 노조가 사회적인 역할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약간 뭐 반성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원래도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라서 뭐. 근데 그런 말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거 같아. 이번에 선거가 기아자동차만 나왔지 현대자동차가 나온 것 같은데 나왔나? 예? 현대자동차가 나왔나? 선거에? 현대차는 없을걸요. 기아자동차만 나온 것 같은데. 아 기아차 지부. 결국에는 3번이 나왔던 결국에는 그 안에는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주로 그 정도 관련은 올라갈 때는 예, 서로 정치 조직에서 관련이 커요 생각하기는. 뭐 정당 끼고 보통 뭐 하는 식입니다. 하여튼 자기네들의 역할을 조금 더 이제 떠올리고 반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오늘 보니까 김범민 위원장도 내려온 거 봤으면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좀 인식률이 높긴 높은 것 같은데 보니까 위기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려온 거지 예. 출동을 많이 한 거 봐서는 우리가 갈 때는 솔직히 그렇게 큰 행사라고 생각 안 하고 갔는데 오늘 그래요. 저는 금속노조 주최라고 해서 큰 집회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왔더라고요. 나는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왔어. 그래도 위원장까지 내려와 있어가지고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 피켓 중에 뭐 아침 선전 가보면 뭐 김진수 조합원 복직 이것도 있지만 조합원 동의 없는 뭐 매각. 매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정리해고 반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이제 흐름들에 대해서 다들 위기감이 사실은 김준숙이나 이름보다 그 뒤가 더 큰 것 같지 않은가. 그 때문에 최근에 그 조합원들 이렇게 좀 이것도 많이 늘었잖아요. 좀 조합원들도 이제 가입도 많이 하고 뭐 변화가 좀 생기고요. 일단은 솔직히 나도 이번에 느끼는 거는 아침에 피켓팅 하는 게 김민수 위원장 김민수 위원 복직이 아니고 예, 매각 때문에 하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어. 그렇죠. 그것도 크죠. 사실. 저는 그게 더 네. 크다고 말은 타이틀은 김민수 위원장 복직인데 네. 지금 하는 행태에 봐서는 지금 위기감이 원체 크게 와 있다 보니까 뭐 네. 커던 시험도 벌써 만들어져 가지고 예. 어느 답이 나왔다고 돼 있으니까 그게 위기감 때문에 하는 게 한진중업 조합원들이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솔직히 나는 그렇죠. 그게 크고 다른 이제 조선업종도 동병상련이니까 같이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12월 달 되면 김민숙 의원이 이제 정년 끝난다고 들었는데 12월 말 되면 이제 네. 끝나고 끝나면 이제 뭐 짤 건지 그 타이틀 계속 그 달고 갈 건지 그것도 좀 솔직히 좀 궁금한 편이고. 근데 어쨌든 김지도는 어떤 식으로든 복직은 될 것 같고요. 연말 전에 아 그래요? 이미 뭐 그게 국감에 나와가지고 사장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복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퇴직금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해고 기간의 임금, 퇴직금 이런 걸 어떻게 정산할 거냐. 그거를 잘못하면은 배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국감 자리에서. 구체적인 일까지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아.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김진호가 자존심상 돈을 어떻게 자기가 무슨 돈 받자고 한 것도 아닌데 돈 가지고 회사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더럽게. 더러운 거지. 돈이 뭐 필요하는 지금. 수십억을 줘도 지금 그 이전에 자기가 당한 일들이 회복이 안 되는데 그것도 그러고. 하여튼 뭐.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네, 마무리는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
아까 그거 있잖아요. 30원, 20원 그 내용에서 이제 딱 느끼는 게 네. 컨베이어 벨트. 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저 실제 컨베이어 벨트 공장에서 일해 보니까 와. 뭐 눈 비빌 시간도 없어. 이게 계속 얼마나 이래. 걸리세요? 미치겠더라고요. 지어 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 되면 뭐 주야가 엄청 길고 시간도 일해야 되고요. 아, 그래. 예. 참. 아까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예. 택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필요 노동 시간, 인계 노동 시간 예. 제일 극명하게 보여져. 그러니까 저기 택시기사가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운송 수익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뭐 13만 원 이렇게 산학금으로 회사에 낸다고. 네.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먹어. 그래서 20만 원 벌면 13만 원은 회사에 주고 7만 원은 자기가 가져가고. 네. 그럼 회사는 13만 원 왜 가져가느냐? 운전은 자기가 했는데. 바로 그 인해노동을 뺏기는 게 바로 거기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회사는 차를 줬기 때문에 뭐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차는 감가상각비 다 해가지고 다 또 별도로 자기가 또 챙겨요. 운전 수익. 그러니까 사장은 사장실에 앉아 있고 돈은 기사가 벌고 20만 원 벌면 13만 원은 사장이 가져가고 정확하게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는 20만 원 벌어서 7만 원이 자기 노동력 재생산비인 거지. 7만 원 있으면 다음날 또 운전이 가능해. 그게 착취입니다, 착취. 아니 저는 컨베이어 벨트가 이게 아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 원래 그냥 팬티만 입고 살다가 공장 들어오고 나서 분명히 뭐 나이키 티 주니까 입긴 입어요.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주야간 일해야 되고 낮에만 잠시 뭐 바나나 조금 따오던 사람들이 주야간으로 공장에서 막 방지기계 돌리고 이게 너무 착지가 진짜 심한 거예요. 근데 그건 삶의 변화인데 그게 예전에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로마 시대에 이미 로마 시대 그 이전에 그 물레방아가 발전돼 있었는데 물레방아는 안 쓰고 사람을 썼다고. 사람이 이걸 돌리면 이게 더 싸니까 노예노동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안 쓰고 물레방아 돌리면 또 안 변하는가? 그걸 물레방아를 또 원래 노예노동 할 때는 하루에 뭐 4시간만 돌리고 말아라 했던 게 물레방아 생기고 나서 자 물레방아 24시간 감시체제니까 주야간 더 노동시간 길어져.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아까 그 노무사님께서 처음 해왔던 뭔가 생산이 증대되고 뭔가 이게 발전된다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런 원리가 있지 않나. 뭔가 기계가 생기고 더 좋아지면은 더 착취의 구조로 변해가는 그런 교묘함이 많이 숨지 않나. 그걸 제가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만지면서 와 사람이 이렇게 쉬지 못하게 굴리게 하니까 이놈들이 돈 버는구나. 그걸 몸으로 좀 체험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시간도 더 막 이렇게 늘려버리고 좀 경험담 이런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정도 하고. 네. 예. 네? 예.